같은 한국교신성연구원의 김민아입니다. 앞서서 현진곤 회장님과 또 박동철 교수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 복지 재정 갈등뿐만 아니라 중앙과 지방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양상에 대해서 큰 그림을 보여주셨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그걸 뒷받침하는 몇 가지 팩트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제 설명에 앞서서 역시 또 제가 바라보고 있는, 제가 연구하면서 실무는 아닙니다만 거의 그 실무에 가깝게 그 정책 현장에서 보아온 우리의 그 재정 분권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혹은 지금 현재 우리 주소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저희 잠깐의 소회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요 앞서 있었던 세제 개편안으로 있어서 중산층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에 많은 논란에서는 아마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건설적인 의견들도 많이 제시되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금 나타나고 있는 무상보육에 대해서 중앙하고 지방하고 누가 돈을 낼 것이냐, 그리고 취득세가 감소되고 있는데 재정보전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며 지방소득세를 올릴 것이냐는 사실은 국민들은 관심을 가질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돈은 똑같이 국민이 내고 재정 당국이라고 하는 중앙과 지방의 싸움으로 보이는 것이지 이게 당장 나한테 아무 영향이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 국민들은 아마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훨씬 냉소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내 돈 가지고 중앙, 지방 너희들은 도대체 무엇하고 있느냐라고 아마 보여줄 시각이 굉장히 강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것을 시점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터질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다음 올해는 기초노령요금이라고 하는 폭탄이 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가면 아마 교육 분야에서 또 한 번 터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순전히 저의 예측인데요. 교육 부분을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그 부분에서는 사실 다른 데와 다르게 재정 여력이 있는 부분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보나마나 문제가 터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박정수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차제 지금 이 상황에 어떤 정립 방안을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이슈를 올려놓고 같이 한번 논의를 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의미가 없는 이것에 대해서 과연 답이 있겠느냐. 이 영유아 복지니 무상보육이니 이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복지의 특성과 우리나라 중앙과 지방의 재정 특성 두 개가 동시에 있는데 지금 현재는 복지의 특성 문제는 사라졌어요. 그리고 중앙과 지방의 재정 관계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인데요.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복지를 늘릴 것이냐라고 할 때 조금 더 훨씬 신중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복지를 늘린다고 할 때는 다시 말하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이 되셨습니다만 그 당시 여야 모두 복지는 모두 다 늘린다고 했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복지 늘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 선택이었다고 보여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받는 거를 더 많이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저히 낼 수가 없다는 게 우리 국민들의 선택이거든요. 증세 논란에서 아셨겠지만 돈은 절대 낼 수 없어요. 그러나 복지 혜택은 내가 전남 신안군에 살던 서울시 강남구에 살던 똑같이 받겠다는 게 우리 국민들이 주는 신호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신호죠, 사실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히 더 낼 용의가 있어야 되는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물론 그러한 작동 기제가 우리 그 중앙지방 재정관계에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지방 세율은 다 똑같기 때문에 가격 기능을 전혀 하고 있지 못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사실은 이 문제가 엉뚱한 곳에서 터졌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우리가 복지를 늘리는 것에 복지를 늘려야 하느냐에 대한 그 판단 여부를 좀 더 신중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물론 다른 선진국들도 우리와 같은 단계를 다 밟았기 때문에 복지가 늘어나는 건 소득 수준이 증가하고 똑같은 인포메이션을 다 같이 공유하는 이 상황에서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회적 신뢰관계가 뭐 북유럽 관계처럼 사회투명성이 아주 높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다른 나라처럼 이렇게 신호치기가 정확히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가능한 것이었는가라는 반문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먼저 그럼 자료를 가지고 조금 팩트만 전달을 몇 가지 하면은요. 지금 사실은 그 17페이지부터 제가 드리는 것은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지금 오늘 원래 발표되기로 했던 중앙지방 재정 보전 방안이 결렬됐습니다.
결렬된 사항, 그 사유에 대해서는 물론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아마도 국고보조율 합의가 안 됐을 겁니다. 서울하고 기획재정 예산 부처하고 되지 않았을 것이고, 또 하나는 취득세 보전 방안에 대해서 역시 중앙과 지방이 합의할 수 없는 상황일 겁니다. 그 핵심은 뭐냐면 국고보조율 인상이에요. 지금 서울은 20% 내고 서울이 80%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6대4로 가자라고 아마 했겠죠. 그러나 중앙정부가 안 된다라고 해서 아마 그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서 됐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거에 대한 논의입니다. 중앙지방 이동부담이 우리가 서울이 80%를 낸다라고 하면 정말 너무나 굉장히 억울하다는, 그러니까 서울시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죠. 다른 자치단체는 50대 50인데 왜 우리가 더 많이 내야 되느냐라는 문제인데요. 사실 조정 국고보조율 인상 안에도 우리의 중앙과 재정의 갈등이 다 들어있는 굉장히 중요한 수치입니다.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되어 있다는 이유, 다음에 따라서 세원이 더 많이 누진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더 많이 집중되어 있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항상 재원 부담에 있어서는 기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많이 부담을 해왔지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국고보조율이 차등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중앙지방을 싸잡아서 얘기할 때 지방이 매우 어렵고 우리나라 중앙정부 국고보조율이 지나치게 낮다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들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제가 조금 시간을 가지고 결과를 살펴본 결과 수치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중앙정부가 한 70%를 내고요, 지방이 한 30%를 냅니다. 물론 이제 지방이 제시하고 있는 자치단체 예산기호 상에 사회복지라고 하는 정부 부문 항목이 있는데요. 그 항목상에서는 한 50대 50으로 나타납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장부상에 나타난 수치보다는 우리 국민이 받고 있는 복지 수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 안에서 중앙과 지방이 도대체 돈을 어떻게 나누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는 개념으로 본다면 제가 계산한 바에 따르면 한 70대 한 30 정도 된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공적연금 같은 큰 돈들이 중앙 부분에 포함되어 있어서 다소 해석의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다른 나라 사례도 여러 가지를 본 결과 아주 보수적으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지방이 제시하고 있는 중앙의 전체 국고보조율 50%보다는 조금 더 많이 중앙이 내고 있고요. 그 뒷페이지 12페이지에는 이제 사례를 통해서 다른 나라를 조금 살펴봤는데 일률적인 무슨 OECD 자료를 본다거나 이런 것은 굉장히 잘못된 자료를 호도할 수가 있어서 사례별로 내용을 살펴봤더니 우리가 조세부담이 높다고 하는 스웨덴, 노르웨이, 다음에 조세부담률이 낮은 민간 그래서 공공지출이 낮은 미국, 다음에 우리하고 재정이 아주 유사한 일본, 그 네 가지 나라를 한번 살펴봤더니 여러 가지를 어떤 방식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70% 국고보조율은 그렇게 낮은 건 아니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수치는 보고서를 통해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중앙정부는 이러한 것을 수치를 보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예산부처럼 보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중앙정부가 국고보조를 상당 부분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냐면 다시 말해 중앙과 지방이 버짓 파이팅을 하려고 테이블에 딱 마주 앉았을 때 예산부처가 갖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이미 우리의 재정과 중앙지방지정부는 앞에 박정희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돈을 100만 원을 거두면 그 중에서 법정 이전 지출 한 20만 원 나가고요. 그리고 국고보조금 빼고 지방교육세 나가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더 많은 만큼 또 나갑니다. 그래서 100만 원을 걷어도 실제로 중앙정부가 손에 쥐고 있는 돈은 채 20만 원 내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가지고 조금 더 들 수 있겠습니다만 보통 다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상당 부분 법정 이전 지출은 예를 들어서 우리 말 기초생보 같은 정말 국가가 해야 될 취약계층 보호 사업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방교부세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아야 할 기본적인 행정서비스이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교부세라고 하는 재원이 내국세의 20% 가까운 돈이 자동으로 지방에 가도록 되어 있는 이 시스템은 우리나라하고 일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먼저 돈이 먼저 가는 거죠. 세출을 따지기 전에 돈이 먼저 가기 때문에 중앙정부, 돈을 쓰는 국가를 갖고 있는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먼저 간 돈을 어디다 썼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닫고 바로 열고 안에 들어가 있는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간 돈에 대한 세출에 대한 가용재원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대가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는 돈을 전부 다 앞으로 들어줄 수 없는 미스테리의 시작이 출발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규모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큽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부세가 30조가 넘고요.
교육재정 교부금도 거기에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영유아 보육 아무리 많이 잡아야 2점 몇 조거든요. 종합부동산세로 온 국민이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도 해당됐던 돈은 1점 몇 조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문제가 돼서 뭐 소득세 뭐 그렇게 된다고 하지만 차이가 나는 거는 1, 2조 내외로 난리가 나는데요. 30조 그 다음에 플러스 30조는 말없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 돈에 대해서 세출의 가용 재원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게 당연한 논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런 그 법정, 그러니까 GDP 성장률이랄지 국가의 뭐 상황이나 상관없이 무조건 가도록 되어 있는 이런 법정 지출 부분이 큰 부분, 다시 말하면 재원의 경직성이 굉장히 커서 가용 재원 여력이 굉장히 낮은 것에 대한 그 문제점을 이 기회를 통해서 차제에 조금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지방하고 복지에 대해서는 그와 같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국고 보조율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한 가지 더 제시하고 싶은 것은 앞서 교수님들 설명을 아주 잘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지방이 많이 돈을 써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굉장히 많이 보전하도록 지금 우리 시스템이 되어 있고, 다른 나라도 역시 상당 부분의 지방정부 세출을 중앙정부가 이전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나라든 세원 집중도가 고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잘 사는 곳에서 분명히 못 사는 지역을 보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시스템인데요. 이게 이제 인구 구조를 고려해서 이제 당연히 디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우리가 지방교부세적인 성격, 다시 말하면 인구 5만 이하, 인구 20만 이하 시와 군 지역을 대폭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교부세와 교부세는 당연히 그렇고 원래 목적이 그러하니까 국고보조금도 사실은 지방교부세처럼 배분이 되었습니다. 사업을 하는 곳이 더 많이 돈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인구가 더 많은 곳에 가야 됩니다만 사실상 그래서 그런 성격보다는 차등보조율이랄지 여러 가지가 적용이 돼서 못 사는 지역에 더 많은 돈이 배분이 되도록 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이제 2008년 이후에 이제 앞으로도 과연 이렇게 우리가 그 기조를 유지할 것인가? 앞으로는 우리 국민이 원하는 것이 복지라고 한다면 복지는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에 재원이 많이 필요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재정 기조를 조금 바꾸는 것이 어떻겠는지, 지금과 같은 기조를 우리가 과연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개편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제가 두 번째를 제시했고요. 제가 여기 숫자를 쓰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나름대로 그렇게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2011년부터 우리나라 순인구 이동에서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가는 거,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가는 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1970년대 통계 작성 이래 우리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서울로만 갔어요.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을 드리면.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아졌습니다. 이제는 서울에서, 다시 말하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가는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저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고요. 여기에 지방교부세가 상당 부분 기여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인구가 이동하는 것, 제가 죽어지고 움직이는 것은 민간 이동가 훨씬 큽니다. 결혼, 학업, 취업 등으로 우리가 이사를 무빙하려고 결정을 하겠죠. 그러나 그걸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지역의 공공 서비스, 생활 수준, 다시 말하면 내가 거기 갔을 때 과연 똑같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판단하는 공공 파트 부분에 아주 일정 부분은 지방교부세가 기여한 것이 아닌가, 또 국고보조금의 일부가 역시도 기여한 것이 아닌가라는 저의 느낌이 듭니다. 물론 나름대로 실증 분석을 해서 결과도 갖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가 있다고 해서 꼭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인구 이동의 결과가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비수도권에도 그렇게 과거보다 탈만해졌다고 하는 게 순인구 이동에서 나타날 정도라면 우리가 지방교부세의 과거에 높았던 그 유지를 과연 유지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몇 가지 지금 현재 앞으로 우리가 중앙과 지방의 복지정 부담의 개편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조금 생각해 볼 만한 것을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교부세 집중도를 낮추고 재정 수요 증가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증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나라들도 보니까 물론 국제사를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습니다만 재정 위기나 경기 침체가 있을 때 이전 지원 개편을 하더라는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전 지원 개편이라는 것은
국가가 이제 지방에 지원을 하는 어떤 방식에서 조금 더 재정 효율화를 감안한 방식으로 바꿀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기인 것도 그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거버넌스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지방정부 부분에 상당 부분 재정이 어려운 것은 뭐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그 국회나 정부의 어떤 그 결정에 의해서 지방정부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얻어맞는 이와 같은 시스템은 지방정부가 지금 돈을 많이 갖고 있든 안 갖고 있든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건 맞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앙정부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취득세율 가지고도 많은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은 취득세율 하나만의 문제가 아닌데 이것은 여러 가지 중앙과 지방의 모든 문제가 결집돼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인데요. 이것을 뭐 지방 소비세를 인상하든지 뭐 기타 방식으로 푸는 것보다는 취득세를 포함한 전체 부동산세 개편 과정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맞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유일하게 공격을 받고 있지 않고 드러나지 않고 있는 교육재정 부분도 지방재정부와의 통합 논의를 거쳐서 반드시 테이블에 올라와서 교육재정에 대한 재정 투명성 부분도 확보되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도 나도 돈이 없는 상황에서 재원이 확보됐으니까 우리는 아무 말 없다라고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도덕상 맞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끔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결국은 우리 국민들은요, 복지는 똑같이 받겠고 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신호입니다. 증세에 대해서 강력하게 거부했고 복지는 다 같이 받아야 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재정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세출 조정은 한계가 있습니다. 장부를 놓고 한번 보시면 저도 지방자치단체 가용지원 때문에 매일 끙끙 앓고 있는데 돈 뺄 구석은 없습니다. 이미 돈이 한 번 나가면 주인이 정해져 버려 있고요. 소위 말하는 뭐 공무원들 민원이 무서워서 이런 게 아니고요. 세출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게 살림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물론 어느 정도는 뺄 수 있겠죠. 그러나 몇십조, 몇백조를 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앞으로 복지 문제를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풀겠다고 하는 거냐? 부채밖에 방법이 없는 거죠. 부채를 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재정관리 정책은 부채관리 정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전향적으로 부채를 지되 중앙과 지방이 어떻게 나눠가느냐를 그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현명한 방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방공기업 부채 증가하고 있고요. 지방채도 당연히 증가하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누르면 누를수록 돈이 필요한 곳에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방식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전향적으로 사실은 지금 이 시기에 지방채무와 지방공기업 부채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보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다양한 내용을 너무 두서없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발표 여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